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이후 첫 소환 조사가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장렬 용인대 책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전 9시 56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치면은 지금 총 조사 시간이 2시간 9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좀 짧게 끝났다 이렇게 밝혔어요. 구속 지난번에도 거의 이제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때도 혐의를 다 부인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속된 피의자니까 피의자 상황에서 소환을 내서 조사를 받은 건데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도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결국 소환 조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일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진술을 하긴 했습니다만 혐의를 부인했었고 그래서 구속됐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환이 됐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구속된 게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상의 알선수재 혐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계속 진술 거부를 행사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 기소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특검은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18일에 당일에 변호인 접견을 해본 다음에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또 내용이 들어왔고요. 건강상 문제를 또 들었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략이라기보다는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제 입감된 이후에 지금 식사를 거의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그 식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변호인단의 설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몸이 쇠약해 있는 상태에서 식사까지 저렇게 며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체력적으로도 아마 특검의 수사를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먼저 가장 심리적인 안정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본인은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재판부가 그때 말하자면 원래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그 건이 아니라 목걸이에 대한 실물이 나오면서 그것을 이제 재판부가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결정타가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김 여사 받은 심리적 충격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정상적인 조사는 어려워지지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다음 주까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16개 중에 지금 3개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에 아직 13개나 남아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부 그러면은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을 일관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특검이 12월까지 수사 기한이지만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 여사 측 그 변호인단도 아마 이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인정한 건 또 인정하되 또 부인할 건 부인하는 그런 선별 전략으로 앞으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김건희 씨가 오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습니다만 사복을 입고 수갑을 찬 상태였다고 하죠. 관계없어요. 그거는 사복은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구속 피의자 상황에서 호송차 타고 바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 이건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건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구속될 때 심사할 때는 공개됐었잖아요. 포토라인이 공개됐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 말이죠. 바로 이제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일단 이것도 규정에 따라서 꼭 수의를 안 입어도 되는 거죠. 사복을 입어도 되는 겁니다. 그 규정에 따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은 어제 귀국하면서 바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은 집사 게이트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내일 바로 신문이 있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특검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184억을 투자받았는데 그 투자한 사람들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때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그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거액의 돈을 줬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나 있어요. 끝나 있으니까 아마 왜 돈을 줬는지에 대한 진술은 특검이 거의 확보하고 있을 것을 같고, 그 다음에 이 184억 원이 건너갔는데 어찌됐건 이 가운데 투자금 중 46억 원이 지금 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물론 김 여사가 구속이 돼서 지금 뭐 김여성 씨에게 뭐 어떤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수사의 속도를 내거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여자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빨리 김여성 씨에 대한 이 진술을 받아냄으로써 이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을 좀 우선할 것 같고요. 특검이. 근데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나 나가서 있으면은 줬던 사람들과의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는데 특검이 만약에 김예성 씨가 구속된다면 김건희 씨와의 대질 신문을 좀 고려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예성 씨가 워낙 이제 집사, 이제 김건희 씨의 집사로 이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그 통장 잔고 위조한 거 거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일단 자백을 해서 1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받고 실형받고 이제 그리고 출국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주한 줄 알았는데 여권 유효 기간 하루 전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도주 염려도 있는 거죠.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도주 염려도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죽하면 집사로 불리겠어요. 특히 코바나 콘텐츠의 전 이제 감사로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코바나 콘텐츠 전 그 감사로 있었고 지금 46억 원의 행방도 일부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게다가 이제 김여성 씨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은 집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구속되면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구속된다면 김건희 여사와의 대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또 심사 과정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고요.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요. 국민 대표 80명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다고 합니다. 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인사들도 포함되어 네.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국민 대표 80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말하자면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이렇게 대표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는 게 맞지 80명을 꼭 집어서 이분들이 마치 이제 우리 국민 주권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임하듯이 하는 이 퍼포먼스가 과연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보니까 명단에 보면 이국종 대전병원장, 이세돌 전 바둑기사, 박항서 축구감독, 물론 스포츠 뭐 그냥 다양하게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또 이국종 그 국군 대전병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제 국무위원 인재 청원 받을 때 그때 뭐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고 하니까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무슨 근거와 무슨 자격 그래서 국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하자면 대통령 위임장을 전달한다는 거지. 사실 저는 그래서 조금 약간 의도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과연 이분들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렇게 좀 말하자면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퍼포먼스를 좀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기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결국엔 또 야권은 전혀 또 전체가 불참하는 과정이라 반쪽짜리라서 이런 걸 부각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광복절 80주년인데다가 또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아야 할 그런 국민 임명식일 텐데 이게 지금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지금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불참하겠다 선언을 했죠. 관련해서 여야 입장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화가 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자기 정리가 좀 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의 패배를 국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성찰과 반성, 그를 통한 혁신 이 과정으로 가는 게 보통 야당의 길인데 지금은 대선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임을 우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돌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여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예, 친명계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삐쳤다는 표현까지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삐쳤다라는 표현은 뭐 그 하나의 표현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저렇게 하는 게 별로 명분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뭔가 혁신을 하고 쇄신을 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이른바 임명식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뭐 불복까지 아니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안 비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임명한 이런 하나 이제 그 프로토콜을 취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만 지난번에 특히 이제 제대로 된 임명식을 못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정권에서 어떻게든 국민의 힘을 이게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말은 약간 다르긴 해요. 청춘장을 줬는데 못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튼 국민의힘은 여기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야당으로서 비판할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 참석은 하고 일단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쇄신을 해나가고 또 비판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예 불참을 선언하는 건 제가 볼 때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다 하더라도 썩 그렇게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청을 두고서 초청 여부를 두고서 지금 야당을 정식으로 초청한 바도 없다 이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정식이라는 말이 이제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가 아마 이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데 행안부가 그렇다면은 공식적인 이렇게 엽서나 이렇게 좀 뭐 조그맣게 결혼식 비슷한 청첩장 같은데 대한 초청장은 저는 다 돌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매뉴얼이고 그건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거기 행사를 주관하는 위원회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명의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가 아마 그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아마 쭉 개별 방에다가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안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 행안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건 했겠지만 행안부는 일개 부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주관하는 전체 행사의 컨트롤 타워가 야당 지도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아마 저는 곽규택 의원의 정식으로 초청한 바가 없다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여기다 또 기름을 부은 건 뭐냐면은 정청래 신임 대표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사람과 악수하지 사람 아닌 사람과 약수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국민이 하나가 되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광복절에서 국민이 주권을 위임하는 그런 임명식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방향이 전혀 맞지 않은데 말하자면 민주당만 그들만의 리그나 그들만의 잔치로 하는 거기다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게다가 지금 여기 더 나간 거는 지금 김영진 의원도 삐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야당이 이거는 정무적 정략적으로 여기에 불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요청할 생각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사실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게 본령인데 시도도 안 해보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오든 말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을 샀고 개혁신당도 그래서 불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광복 80주년 기본 행사는 참석하고 2부만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통합의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민주당과 여당에 오히려 이런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너무 타박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야당이 좀 억울한 생각도 들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5월 단체에서 5.18 관련 대표자로 참석하는 이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점은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명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이제 명단을 만든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이 있긴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든지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초청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5월 단체들도 여러 이제 갈래가 있잖아요. 지금 초청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그 이제 국가 유공자 그 돌아가신 부친이 유공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5.18 유공자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데 왜 자꾸 초청을 했느냐 이런 것들도 하나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건 이제 내부에서 5월 단체 내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이 초청된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8명만 초청을 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자꾸 이런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정부로서도 이제 이것까지 다 챙기긴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게 알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서로 이제 그 단체 내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잡음이 안 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5시간 30분 뒤면은 광복절인데요. 자정, 그러니까 0시에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바로 대국민 인사말을 전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이재명 정부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본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무도했던 검찰에 대한 어떤 무리했던 수사 일부는 인정하겠지만 본인이 아마 그것을 정치 검찰의 또 행태로 비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사면과 복권이 다 된 만큼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찾겠다. 아마 요즘 세 가지가 담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이제 SNS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건 불행인데 내가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많이 읽었던 건 행운이다. 약간 어찌 보면은 약간 비아냥거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썩 그냥 국민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이거 사안을 가벼이 여기는 듯한 그런 이제 언행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조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생각이 일단이 드러나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면서 여러 가지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 큰 사면과 복권의 사회에 복귀의 기회를 준 정부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내가 자숙하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해야 말하자면 국민 통합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인데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조 전 대표가 이번 사면에 80주년 광복의 어떤 의미에 부합하는 그런 사면이었는지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틀을 깨버린 사람으로서 다시 나올 때 조금 어떤 사과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걸로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좀 뭐랄까 사면의 분위기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닐까 그런 우려는 좀 듭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전당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국 전 대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 전 대표는 이제 전국 돌면서 기자회견도 곧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계 복귀 수순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대표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지금 어쨌든 자녀 입시 비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감찰 무마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건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 그리고 이제 형량이 좀 무거웠다. 지은 죄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건 지은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치 이제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이제 계속 전국을 돌면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떤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겠으나 전체 국민 중에서 중도층도 의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사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저도 비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보이고 여러 보도가 있잖아요.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 얘기도 있고 벌써 빠른 사람들은 대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과하게 나가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여권 내에서 통합은 되는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 너무 이른 얘기긴 한데 그렇지만 통합이라는 게 여야의 통합도 있고 국민 전체 통합도 있는 것인데 너무 여당 내에서 여권 내의 통합만 의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좀 여권 내부가 물론 조국 사면 이미 이루어진 거 이제 와서 비판해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상당히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조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 읽지 못한 책을 마음껏 읽게 된 게 행운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죠. 비가 와도 마음은 맑음이라는 글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한 사진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조 전 대표의 가족들은 좀 SNS를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SNS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이제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조 전 대표가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굉장히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대장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와서 제발 좀 과거에 했던 말들이 다시 소환하게 하지 말아달라는데 조 전 대표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SNS를 하지만 딸도 그렇게 SNS를 하면서 자꾸 제가 보기에 이러니까 이제 국민적인 말하자면은 어떤 동정 그다음에 이제는 연민 이런 걸 보다도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할까라는
약간 그 뭐랄까 국민의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형기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사법정의에 부합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조 전 대표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도 여기에 그 감정선을 건드리거나 이 어떤 국민적인 보편적인 법 정신에 부합하지 못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저는 이건 고스란히 조 전 대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본인의 정치적 주가와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 공정사회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SNS 이런 글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권유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인선이 있었는데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 비판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 발언 좀 볼까요? 예. 조민씨 수호 인사를 장관급에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 조국 부부 사채라도 썼느냐. 조문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외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뭐 이제 이 국가교육위원장에 내정됐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민변 변호사도 했고 또 대학 총장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조민 씨와 연결시키는 건 전 썩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이분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되면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때문에 뭐 국가교육위원장에 적절치 않다,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무튼 아까 조국 전 대표 얘기 말씀 나왔습니다만 절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면 복권이 되면서 정치 영역이 열리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 다양성이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유념도 하고 절제도 좀 하고 아까 우리 최 평론가께서 이제 뭔가 이제 SNS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냥 과한 거는 어쨌든 간에 부족하면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절제하고 그래야지 나와서 이제 오늘 이제 24시 15일 날 0시부로 사면 복권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와서 과도할 정도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다든가 뭐 정치 발언 해야죠. 정치인이니까. 근데 이제 동정 연민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앞으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사과도 좀 하고 반성도 하면서 그러나 뭐 비판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또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이번 기용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부 장관 내정자 마찬가지고 보면은 일종의 좀 진보 단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보은 어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번 대선에 대한 어떤 그 거래 그런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차정인 뭐 위원장 같은 분이 이제 조민 씨 이제 이 부산대 입학을 두고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공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적절하냐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조민 씨가 법원으로 판결을 받았던 거는 어쨌든 그 의사 면허, 그다음에 그동안에 학위와 모든 것이 부정했다고 박탈당한 게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진 건데 마치 이걸 감정적으로 호소하듯이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분을 왜 굳이 국가교육위원장이 내정자에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건가? 국가교육위원장이라면요. 최소한 국가의 100년 대계, 교육의 100년 대를 설계하는 분인데 이분이 전문성이 있을까? 법조라면 몰라도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조 전 대표의 사면에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초반의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호평을 했지만 중반부 인사에 들어서면서 이게 보훈 인사 아니면 뭐 일종의 말하자면은 대선 때 대해서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자리를 딜을 하듯이 이렇게 주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진보 쪽으로 너무 편향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용과 통합의 인사인가라는 이런 의문점들을 지금 중기 인사에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인사의 결과는 오롯이 또 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런 게 계속 쌓여나가다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도 한번 또 되돌아보길 권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애초에는 뭐 제명 얘기도 나왔었는데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고라는 건 사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징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주의 경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이제 순서가 올라가는 건데 중징계의 순서가 경고라는 건 사실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한길 씨가 지금 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분란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전한길 씨가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지난번에 8일날 전당대회 때 합동연설회 때 그 김무식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더 이제 언론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렇게 전당대회를 어지럽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징계를 하는 게 당연한데 전 이 경징계 할 줄 알았어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지난 그 계엄 탄핵 사안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좀 없다고 봅니다. 사과는 많이 했어요.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사과였느냐라는 말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그런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전한길 씨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긴 받았는데 경고라는 징계 같지 않은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워낙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그 이른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 야당 의식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뭔가 국민이 어려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자꾸 극단적인 정치가 이제 안 없어지는 건데, 저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이 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그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맥혀요. 특히 전한길 씨가 입당하고 이러면서 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선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선동에 가까운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이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이런 얘기. 제가 볼 때 어쨌든 제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경고에 그쳤다는 거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번 또 그 전대 룰 구조가 당원 89조로 가다 보니 당원 80에 국민 20이다 보니까 지금 그 책임 당원 78만의 표심이 굉장히 급한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전대가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분들의 그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들을 정말 윤리가 하실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또 말하자면은 당대표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 늦어도 26일이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잖아요. 그럼 윤리 구성이 다시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번 윤리위에 대한 결정을 이번 윤리가 얼마나 부담을 가졌겠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가 좀 센 걸로 나가버리면은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거 너무 과하다고 또 감경해주거나 또 사면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건 또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또 그게 있겠죠. 지금 이제 윤리위 이제 그 구성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분들도 이제 결국에는 반탄파와 찬탄파 4명이 지금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말해 흐름을 놓고 보면 이분들도 내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반탄파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정말 그 당심과 괴리된 상황으로 이만큼 윤리가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놓고 보면 고심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전한길 씨의 이 문제는 결국 이번 전대가 건너가기형 미래형 전대가 아니라 결국은 아직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그런 내홍과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바로 앞에서 장동희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 장동희 후보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좀 이제 호의적인 얘기 좀 했죠.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무슨 깊은 뜻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전한길 씨는 정말 이분의 생각이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어떤 입지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말 소신이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펼치는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뭐 이분이 뭐길래 도대체가 무슨 누굴 지지한다라는 말로 또 영향을 받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윤리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윤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심이 자꾸 이제 극단으로 가고 이럴 때 윤리가 어떤 그 자리를 잡아주고 어떤 방향을 지향성을 보여주는 그게 윤리위거든요. 제가 볼 때 윤리위의 그 여상원 위원장이 그래도 과거에 이제 평론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우리 많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뵌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상당히 합리적 보수고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럴 때 이 자리를 잡아줘야죠. 줏대를 잡아주고 여기 대해서 이렇게 무슨 이런 식의 경고를 내린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럴 때 윤리위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최소한도 국민의힘은 이런 윤리위원회도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희망없는 정당이다. 아까 저기 정청래 대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린다만 정말 이런 정당 처음 봅니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게 정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치가 점점 통합에서 멀어지는 상당한 책임이 저는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장동혁 후보가 뭐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장동혁 후보를 지지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과연 이 전한길 씨 이 발언이 이 결과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사실은 전환기 씨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약간 명성에 비해 과대 포장된 인플루언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10만 당원을 얘기할 정도로 사실상 이제 그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저는 이분의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부산에서의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입증됐다고 봅니다. 이분이 가서 지원 유세까지 다 했는데 그때 큰 표차로 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PK에서조차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저는 전한길 씨가 좀 과대평가돼 있다는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전한길 씨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장동혁 후보는 일관되게 전한길 후보의 요청에 응했고 또 그런 강성당원들 지지층에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뭐 안 갈 듯이 하다가 나중에 간다 그러고 처음에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다가 지금 말하자면은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추격세가 거세지니까 다시 또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어떤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실망감이 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한길 씨의 이거 큰 변수가 될 것이냐 저는 큰 변수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자제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여 위원장이 이제 그 경고로 그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변수는 사라진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한길 씨의 논란이 초반 분위기를 전부 지배했기 때문에 이 구도로 아마 남은 일주일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진 않겠지만 흐름상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이 참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찬탄 반탄 후보가 2명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이쪽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나 기초경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의 마지막 집단지성이 있을 것이다. 80대 20에 당심이 80이지만 그 강성당원 위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